제가 동료를 북한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요. 복수였어요. 그 애가 저를 먼저 배신했거든요. 그날 밤 전 웃었어요. 통쾌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지옥의 제 이름은 박화선 가명입니다. 저는 김정은의 기쁨조였습니다. 18살에 선발됐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하지만 그곳은 화려한 감옥이었어요. 하루 사과 한 개로 버티고 동료가 하룻밤 사이 사라지고 매일 감시받는 곳. 전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괴물이 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사람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탈북했어요. 자유를 찾아서요. 하지만 자유 속에서도 전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의 기쁨조에서 유튜버가 되기까지 배신하고 복수하고 후회하고 결국 진짜 복수를 찾기까지 30분 동안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제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4월 15일 태양절, 김일성 주석 생일이었어요. 저는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에서 무용 공연을 마치고 땀을 닦고 있었죠. 18살이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무대 뒤로 들어왔어요. 인민복 차림이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옷감이 너무 좋았거든요. 반짝거리는 천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선생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화선아, 너 오가에 선발됐다. 오과요? 그게 뭔데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봐라.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오과가 뭐지? 평양에서 18년을 살았지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선생님이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화선아,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아빠, 저 오과 선발됐대요. 그게 뭐예요? 앉아라.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오과, 만수대 예술단 산하 특별공연팀, 수령님과 고위 간부들을 위한 공연을 하는 곳. 겉으로는 영광이지만 아버지 표정은 마치 딸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부모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들었어요. 우리 딸이 계속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왜 우시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요. 일주일 뒤 검은색 승용차가 집 앞에 왔어요. 평양에서도 승용차는 흔하지 않아요. 당 간부들이나 타는 거죠. 차에는 2명의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둘 다 완벽한 화장에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인형 같았어요. 박화선 동무 맞지? 네, 그렇습니다. 짐은 안 가져와도 돼. 필요한 건 다 있어. 올라타.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묘향산 쪽으로 달렸어요. 2시간을 달렸을까요? 산속 깊은 곳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외관은 평범한 호텔 같았지만 입구에 무장경비가 서 있었어요. 거기가 훈련소였어요. 첫날, 우리는 25명이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18살부터 22살 사이 여자들. 다들 예뻤어요. 키도 다 165 이상이었고요.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사과 반쪽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옆에 앉은 여자애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게 다예요? 그러자 교관이 차갑게 말했죠. 몸무게 45kg가 넘으면 탈락이야. 지금 네 몸무게가 몇인지 알아? 48kg입니다. 그럼 3kg를 뺄 거야? 먹을 거야? 선택해.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침 5시 기상, 10km 달리기, 하루 식사는 사과 1개, 삶은 달걀 흰자 1개, 물. 그게 전부였어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4명이 쓰러졌어요. 그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시는 못 봤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48kg에서 43kg가 됐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근데 교관들은 만족해했어요. 이제 좀 봐줄만 하네. 그게 칭찬이었어요. 춤 연습은 더 혹독했어요. 하루 12시간 발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발톱이 다 빠졌어요. 그래도 쉴 수 없었어요. 수령님 앞에서 실수하면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우리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2006년 설날이었어요. 드디어 첫 공연이었어요. 장소는 평양 어딘가였어요. 정확한 위치는 몰랐어요. 차로 1시간쯤 갔는데 눈을 가리고 갔거든요. 도착해서 보니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우리는 무대에 섰어요. 한복을 입고 북한 민요를 불렀어요. 반갑습니다, 안나. 30분 정도 공연했어요. 그리고 막이 내렸을 때 누군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경호원들이 쫙 둘러서고. 다들 수고했어. 이름은? 박화선입니다, 원수님. 목소리가 좋네. 다음에도 보자고. 그 한마디에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다음 날 제 부모님 집에 54평 아파트 배정 통지서가 왔대요. 아버지한테 현대 승용차도 나왔고요. 어머니는 전화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화선아, 네가 우리 가문을 일으켰다. 근데 전 행복하지 않았어요. 뭔가 거래당한 기분이었어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성기였어요. 저는 평양 창광거리 전용 아파트에 살았어요.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기 사는 여자들은 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1층에는 미용실, 2층에는 의무실, 3층에는 체육관. 뭐든 다 있었어요.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나갈 수 없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체중 검사가 있었어요. 44kg를 넘으면 일주일 굶기였어요. 생리가 끊긴 애들이 많았어요. 저도 2년 동안 안 했어요. 병원에서는 괜찮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알았어요. 배란 억제제를 음식에 타는 거요. 임신하면 안 되니까요. 고위층 생일 파티 공연은 특히 싫었어요. 공연이 끝나면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우리는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들이 손을 어디에 올리든 웃어야 했어요. 이게 애국이다. 혁명 간부들을 위로하는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어느 날 제 친구 유진이가 사라졌어요. 전날까지 같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없었어요. 방도 비어 있었고 짐도 다 없었고 물어봤더니 숙청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고위 간부와 사랑에 빠졌대요. 사랑이 죄였어요. 우리는 인형이니까요. 2011년 가을 신입이 들어왔어요. 리설이. 19살. 저보다 5cm나 크고 피부도 더 하얗고 얼굴도 솔직히 더 예뻤어요.
처음에는 후배니까 잘해줬어요. 춤 가르쳐주고 밥 먹을 때 팁도 알려주고 생리 끊기면 이렇게 해라. 체중 검사 전날은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런 거요. 근데 설이는 달랐어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3개월 뒤 공연 배치가 바뀌었어요. 제가 센터에서 사이드로 밀렸어요. 설이가 센터였어요. 처음에는 참았어요. 어차피 신인이니까 눈에 띄는 거겠지.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근데 아니었어요. 김정은이 설이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키 큰 애 어디 갔어? 저는 투명인간이 됐어요. 2012년 해외 공연이 있었어요. 중국 베이징. 당시 고위 간부 초청 행사였어요. 명단이 발표됐는데 제 이름이 없었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설이 이름은 있었어요. 선생님, 제 이름이 왜 없어요? 화선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25살이면 25살이 늙은 건가요? 여기서는 그래. 그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설이랑 다른 신입의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 하선 언니 요즘 왜 저래요? 맨날 우울해 보여. 늙은이 지랄이지 뭐. 자기가 영원히 센터인 줄 알았나 봐. 그래도 선배잖아요. 선배가 뭐가 중요해. 원수님이 안 찾으면 끝인 거지.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 6년 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분노, 질투, 수치심 다 섞여서.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설이를 끌어내리는 계획을. 2012년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어요. 한국 영화 USB를 구했어요.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거였어요. 엄청난 불법품이에요.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근데 전 그걸 설이 방에 몰래 숨겼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다음날 새벽 보위부에 익명 제보를 했어요. 오과 기숙사에 남조선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2시간 뒤 보위부 요원 6명이 들이닥쳤어요. 전수조사였어요. 그리고 리설이 이게 뭐야? 저 모릅니다. 전 본 적도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네 방에 있어? 공중에서 날아왔나? 설이가 끌려갔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하선 언니, 도와주세요, 언니. 저는 그냥 봤어요. 아무 표정 없이.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이제 네 차례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 주 체중 검사 날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박하선, 앞으로 나와. 네, 너 중국 단둥 식당 배치 명령 떨어졌어. 네? 2주 후 출발이야. 짐 싸. 제가요? 왜요? 설이를 잡은 건 저인데 보상은커녕 좌천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설이 조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나왔대요. 화선 언니가 저를 미워했어요. 센터 자리 때문에.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여기서는요. 2013년 1월 중국 단둥에 도착했어요. 26살. 기쁨조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추락이었어요. 식당 이름은 평양관이었어요. 북한 음식 파는 곳이죠. 손님 대부분은 중국 사업가들이었어요. 하루 일과는 이랬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방 보조, 홀 서빙, 노래방에서 노래, 손님 술 따르기.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전부 당에 상납됐어요. 우리한테 오는 건 하루 3끼 밥이랑 작은 방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보위부 요원이 일기검사를 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나? 이상한 사람 만났나?
탈북 생각 안 했나? 매일 같은 질문.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여전히 감옥이었어요. 다만 간수가 안 보이는 감옥이었죠. 2014년 여름, 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중국 번호였어요. 언니? 설이야, 너가 어떻게... 나도 중국 왔어. 선양식당. 언니, 나 미안해. 그때 내가 네 이름 말한 거 알고 있어. 언니, 만나자. 제발. 나 너무 무서워. 설이도 좌천당한 거였어요. USB 사건 이후 수용소에 가는 대신 중국 외화벌이로 온 거죠. 평양에서 어떤 스캔들이 있었대요. 고위층 아들이랑. 결국 설이도 같은 처지가 됐어요. 만났어요. 단둥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선양에서. 설이는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예전 그 오만한 모습은 없었어요. 언니, 나 잘못했어. 진짜로. 내가 미쳤었어. 됐어. 언니, 나 탈북하려고. 브로커 알아봤어. 같이 가자. 뭐?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나만 가면 자유롭대. 제발 나 혼자는 무서워. 그 순간이었어요. 선택의 순간. 설이를 도와줄 수도 있었어요. 같이 탈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악마가 속삭였어요. 복수할 마지막 기회야. 다음 날 저는 보위부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보고할 게 있습니다. 말해. 리설이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브로커를 만났다고 합니다. 확실한가? 녹음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설이와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몰래. 그리고 그걸 보위부에 넘겼어요. 3일 뒤 설이가 사라졌어요. 북송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치범 수용소 행위라고. 그날 밤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중국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통쾌했어요. 설이를 다시 끌어내린 기분. 복수는 달콤했어요. 그날 밤까지는요. 다음 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설이 얼굴이 보였어요. 끌려가면서 울던 얼굴. 언니, 왜요? 왜요? 매일 밤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괴물이 됐다는 걸. 그 시스템이 만든 괴물이요. 2015년 봄 결심했어요. 탈북. 설이를 고발한 저도 결국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브로커를 만났어요. 조선족 남자였어요. 가격은 500만 원. 제가 6년 동안 팁으로 몰래 모은 돈 전부였어요. 단둥에서 상하이로 기차를 탔어요. 가짜 중국 여권을 들고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라오스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공항 검색대 지날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데 통과했어요. 라오스에서 정글을 걸었어요. 10일 동안. 발에 물집이 잡히고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어요. 밤에는 추워서 떨고 낮에는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포기하면 여기서 죽어. 나는 안 데리고 가. 태국 국경 넘을 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경찰이 쏜 거였어요. 미립국자를 막으려고. 저는 달렸어요. 미친 듯이. 그리고 넘어졌어요. 일어났어요. 다시 달렸어요. 그리고 태국 땅을 밟았어요. 태국 이민국 수감소에서 4개월을 있었어요. 감옥이었어요. 또 감옥.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갈 수 있다는 희망이요. 2016년 1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29살. 소지품은 딱 하나.
기쁨조 시절 찍은 사진 한 장 세관 직원이 물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울었어요. 화선 자유가 이런 거구나.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받고 서울 노원구에 정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방이었어요.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방, 밤에 몰래 울어도 되는 방. 무용학원에 취직했어요. 강사로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말투가 달라서 애들이 놀렸어요. 선생님, 북한 사람이에요? 어떤 부모는 우리 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상처였어요. 여기서도 차별이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서리가 나왔어요. 수용소에서 저를 쳐다보는 꿈. 언니 때문에 여기 왔어. 그 말을 계속하는 꿈. 병원 갔어요. PTSD 진단받았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2020년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북한 음식 만들기 같은 걸 올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댓글이 달렸어요. 언니 기쁨조 출신이라며 그쪽 얘기 해줘요. 고민했어요. 말하면 제 과거가 다 드러나니까요. 근데 결심했어요. 첫 영상 제목은 김정은의 파티에서 본 것들이었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300만이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충격이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욕도 많았어요. 거짓말쟁이. 북한 비방하려고 꾸며낸 거 돈 벌려고 쇼하네. 계속 영상을 올렸어요. 체중 검사 얘기, 동료가 사라진 얘기, 감시받던 얘기, 그리고 서리 얘기도 했어요. 제가 서리를 배신한 얘기, 서리를 고발한 얘기.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인간 쓰레기. 너도 가해자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가해자였어요. 2021년 북한 대남 선전 매체에서 저를 비난하는 방송이 나왔어요. 배신자 박화선, 거짓으로 공화국을 모욕하다. 이름까지 공개됐어요. 무서웠습니다. 제 가족들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어머니, 연좌제 때문에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그날 밤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제목은 리서리에게였어요. 서리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네가 날 배신했을 때 나도 너를 배신했어. 복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었어. 나도 똑같은 괴물이 된 거였어. 그 시스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배신하게. 생존하려면 남을 밟아야 하는 시스템. 서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든 살아있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자유를 맛보길 바라. 내가 네게 했던 짓을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해.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저는 피해자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북한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시스템, 그걸 무너뜨리는 게 제 진짜 복수입니다. 그 영상 조회수는 500만이 넘었어요. 댓글이 바뀌었어요. 용기 있다. 진정한 사과다. 당신은 살아남았고 이제 증언하고 있다.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2022년 UN 북한 인권 청문회에 증인으로 초대받았어요. 뉴욕에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본 비행기였어요. 국제공항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김정은의 기쁨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쁨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형이었습니다. 숨 쉬는 인형. 원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인형.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물으면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요. 저 역시 가해자였습니다.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게 북한입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곳. 제 가족은 아마 지금 수용소에 있을 겁니다. 제 때문에. 그게 연좌제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3대가 치릅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부디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한 외국 기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 탈북한 걸.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후회 없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2023년 책을 냈어요. 제목은 기쁨조의 눈물. 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아픈 기억도 부끄러운 기억도 설이 배신한 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인쇄로 번 돈으로 탈북민 상담센터에 기부했어요. 지금은 무용학원 원장이에요. 제 학원이에요. 이름은 자유무용학원. 탈북 청소년들은 무료로 받아요. 애들이 춤출 때 보면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체중 재지 않아도 그냥 춤추는 게 즐거워서 춤춰요. 그게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여전히 악몽을 꿔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리가 나와요. 어떨 땐 저를 용서하는 꿈이고 어떨 땐 저를 저주하는 꿈이에요. 깨어나면 울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게 저의 벌이에요. 평생 짊어지고 갈 벌. 유튜브 구독자가 120만이 넘었어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언니 영상 보고 북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싶어요. 서리를 고발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은 악순환이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 시스템을 세상에 알리는 것. 작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익명으로 편지가 왔어요. 중국 우표가 붙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화선 언니, 나 설이야. 살아있어. 수용소에서 나왔어. 지금 중국에 있어. 탈북 준비 중이야. 언니 영상 봤어. 나 언니를 용서해.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언젠가 한국에서 보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브로커들이 사기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믿고 싶어요. 만약 서리가 정말 한국에 온다면 만날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할 거예요.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그리고 같이 살아남았다고, 우리 이겼다고, 그 시스템한테. 제 이름은 박화선입니다.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북에 남은 가족 때문에. 저는 김정은의 기쁨조였습니다. 18살에 선발돼서 26살에 중국으로 쫓겨났고 29살에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 38살입니다. 저는 완벽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를 해쳤어요, 서리를. 그리고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 못하는 사람들. 저는 그 시스템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그게 북한이라는 곳이에요.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곳. 하지만 저는 지금 자유로워요. 숨 쉴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밤에 문을 잠그고 잘 수 있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아요. 이게 자유예요. 북한에는 지금도 수백만 명이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어요. 기쁨조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수용소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탈출할 기회가 있었고 살아남았고, 근데 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부탁드려요. 북한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냥 뉴스 속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고 울고 사랑하고 꿈꾸는 사람들. 다만 자유가 없을 뿐이에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서리를 고발했을 때 전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똑같은 괴물이 된 거였어요. 진짜 복수는 지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는 것, 그 시스템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것. 김정은, 당신은 제게서 18살부터 29살까지 빼앗아갔어요. 제 청춘을, 제 인간성을, 제 동료를, 제 가족을. 하지만 당신은 제 목소리는 빼앗지 못했어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이게 제 복수예요. 저는 박화선입니다. 김정은의 기쁨조였던 이제는 자유인 박화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